안녕하세요. 전 이제 얼추 70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이고, 인생 살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이걸 복받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나이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경고라도 내려준 건가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가면서 돌이켜보면 평생을 이놈의 아들내미 걱정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남들처럼 문제라도 일으키면 해결이라도 하지. 이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와 살아왔습니다. 애가 어릴 때는 잘 몰랐죠. 사실 예전에야 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넘겨왔던 시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또 이런 녀석과 이번 생에 만날 인연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제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인지 아니면 어릴 때 크게 열병을 앓고 난 이후로 생긴 건지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리길래 우리 애가 조금 느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진다는 선생님의 전화도 받았고 또 동네 녀석들이 쟤는 바보라고 놀리기도 하는 걸 여러 차례 봐왔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들이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 일하던 미용실을 잠시 닫고 학교로 달려갔죠. 그런데 교무실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은 안 좋아요. 아들놈이 뭔 사고라도 쳤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힘겹게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준호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뭔데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교 아이들 대상으로 지능 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 말로 IQ 테스트죠.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평가한 검사라기보다는 간단한 시공간 능력이랑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준호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IQ 70을 기준으로 보는데 준호는 58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지. 다행인 건 심한 중증이 아닌 경증에서 중증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일반 아이들보다 아주 낮게 나와서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 준호가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해 보였나요? 아마 준호가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도 힘들거든요. 친구들과도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준호를 일반반이 아닌 특수반을 보내는 건 어떨지 어머님의 의향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네요. 물론 저에게 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마가 사람 잡은 느낌이었죠. 그게 오히려 더 괴롭고 충격적인 거 아시죠?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그게 진짜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괴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당시 남편과도 문제가 많아 따로 살고 있었던 상황에 아이를 위해 학교 외에 전문적인 센터를 보낼 충분한 여력도 없었죠. 그게 지금까지도 제게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적장애가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아들의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평생이 아니죠.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을 붙잡아 놓고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부터 구해와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철수가 순이 허락도 없이 순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대. 그런데 순이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내놔
내 거야 하니까 철수가 싫어. 이거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순이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대. 그럼 우리 준호한테 물어볼까? 순이는 왜 울었을까? 배고파서. 엄마가 지금 읽어준 책 속에선 배고프단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순이는 배가 많이 고팠어. 배고파서 그런 거야. 그럼 철수는 뭐 하고 있었어? 철수? 우리 반에 엄청 키 작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철수를 본 적 있대. 엄마도 알아? 대충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저와 아들의 대화였어요. 조금 전 들었던 책 속의 이야기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기 일쑤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 더 많은 특수교육을 해주진 못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 매일 데리고 와 틈틈이 책을 보여주고 잡지를 읽어주고 심지어 TV 만화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옆에 붙어 설명을 해줬죠. 힘들고 지치고 수백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땐 심지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슨 짓이든 해야 했어요. 지금이야 친구들한테 단순히 놀림만 받을 뿐이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반복만이 답이었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 눈치에 맞춰 행동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미리 읽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아이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맞닥뜨릴 모든 상황에 대비해 예행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잘 봐.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땐 안녕, 난 준호야. 넌 이름이 뭐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너랑 친구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친구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알았어.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친해져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친구하는 건 싫은 게 아니야. 친구가 생기면 좋지. 왜 싫어? 그래도 그 친구는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은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친구는 좋아. 난 친구 만들 거야. 왜 만들지 말라고 하냐고. 왜? 그 이후엔 항상 같은 패턴이죠.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거나 엄마인 저를 때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이 박히듯 외우게 해야 그나마 누군가를 만나면 외운 대로라도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사소한 대화 하나도 소통이 안 될 땐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정말 왜 이해를 못하는 거냐고 왜 하며 소리치고 울기도 했어요. 가끔 길을 걷거나 TV를 보다가 평범한 아이와 엄마가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울컥거리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또 아들을 돌아보며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서로 응원도 했죠. 그렇게 얼추 30여 년을 보내왔네요. 비록 충분한 여유가 없었음에도 나름의 노력 덕분인지 아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반복적인 교육에 점차 머릿속에 암기된 게 많아졌던 거였죠.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쯤엔 어느 정도의 소통이 훌륭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일반 아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지만 친구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의 실수엔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아플 땐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땐 겉으로만 보면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물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허점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전 어떻게든 잘 따라와준 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반복 교육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반복을 통해 정보 하나가 입력되면 아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굳게 인이 박혀버려서 만약 정보를 교체라도 할라 치면 그 노력은 몇 배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우리 집은 서울 관악구 어디야. 그러니까 편의점 옆으로 돌아서 쭉 오면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거기에 있어. 라는 정보가 1차적으로 아들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다 쳐볼게요. 하지만 평생 그 집에 살면 모를까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아들이 20대 중반쯤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바람에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 결국 저 혼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발품 팔아서 미리 알아둔 장소에 작게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한 집이랑 미용실을 수십 번은 넘게 아들에게 주지시켜 주었어요. 집도 바뀌었고 미용실도 바뀌었으니 그 전에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말이죠. 당시 아들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공장에서 단순 조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공장의 위치와 가는 방법 등을 여러 차례 교육시켰고 이후엔 아들 혼자서도 공장까지 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하지만 그 역시 과거의 집이었지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이다 보니 비록 여러 차례 가르쳐 주었음에도 아들은 이전의 집으로 가기 일쑤였어요. 퇴근할 시간이 다 되는데 안 온다 싶어 전화를 하면 왜 우리 집 문이 잠겨 있어? 라고 해요. 그럼 이전 집으로 갔구나 깨닫고 또 데리러 가야 했죠. 하지만 저도 이젠 면역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반복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집으로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었죠. 그렇기에 아들은 모든 게 틀에 맞춰진 삶을 필요로 했고 변화라는 걸 최소화해야만 했죠.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물건, 같은 색깔, 같은 위치 등 조금의 틀림없이 언제나 정확히 하려고 저 역시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살면서 변화란 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사회가 하루하루 변하고 삐삐에서 핸드폰, 문자에서 SNS까지 새로운 환경은 계속해서 밀려들게 되면 저와 아들은 또 그에 발맞춰 구식을 신식으로 교체해야만 했죠. 물론 그에 따른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그런데 아들의 틀에 갇힌 일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사 전 10여 년간을 한자리에서만 일했던 미용실에서는 꽤 많은 단골에 미리 받은 선결제 금액도 상당했더랬죠. 하지만 건물주의 고집으로 갑작스럽게 오른 월세에 더는 그 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려웠고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은 결국 단골도 잃고 미리 받은 선결제 금액 역시 모두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제 손기술 하나 믿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새로운 미용실을 열심히 가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주변 어르신들부터 학생 아이들까지 고정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이벤트를 연 덕분인지 새로운 고객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과거 미용실을 다녔던 단골분들까지 간간히 지금의 미용실까지 먼 거리를 찾아오시기도 했었고요. 결국 손님들이 많아져서 좋긴 해도 확실히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아들내미 퇴근하면 먹을 반찬도 해놔야지. 가끔 미용실에 오면 챙겨도 줘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직원을 한 명 뽑자 싶었죠. 그냥 성실하고 고객들 비위 잘 맞추는 여성이면 좋겠다 해서 직원을 구해보는데 처음에는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좀 더 크고 이름값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또 경험치가 있다 보니 며칠 일을 하다가는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러던 중 30대 초반 정도의 선한 이미지를 가진 송이라는 여자가 교차로를 보고 왔다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가불이 가능할까요? 아니 내가 그쪽을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믿고? 돈 받고 가버리면 어쩌게? 그래서 이건 저희 엄마가 제게 준 반지인데 이걸 담보로 사장님께 맡길게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제가 돈 받고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제게 주신 가불비보다 이 반지가 몇 배는 더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참, 특이한 아가씨네. 무슨 일 때문에 돈이 그렇게 급한데? 그게 이 반지를 전해주신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그게 병원비가 조금 급해서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양손으로 반지를 내밀며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애를 보자니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어도 되겠다는 느낌에 미용실에서 일하게 허락한 건 물론 가불비까지 손에 쥐어줬죠. 심지어 아이가 준 반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지고 있음 부담되니까 주지 말라고 한 의도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돈 들고 내일부터 안 온다고 해도 후회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렇게요. 지금 생각해도 몸깡이었나 싶긴 해요. 그런데 제 촉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송이는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상냥한 건 물론 계산도 척척, 또 어찌나 깔끔한지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한 올 찾기도 힘들 정도였다니까요. 쉬라 해도 쉬지도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니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더라니까요. 거기에 손님이 잠시 끊겨 심심할라 치면 제 말동무도 되어주고 준호가 가끔 가게를 찾아와도 준호보다 3살 많은 누나답게 어찌나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그래서 준호도 처음엔 불편해하는 것 같더니 금세 누나랑 좋다고 제잘제잘하며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준호가 타인에게 그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랐으니까요. 그만큼 참으로 친화력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일한 지 3달쯤 되어갈 무렵 결국 병중에 있던 송이의 엄마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동안 듣기에 시기를 놓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는 결국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만으로 생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 생을 유지하기엔 애 엄마가 많이 벅찼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당연했겠죠. 3달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깔깔거리며 살던 모녀 사이였을 텐데 순식간에 생겨버린 빈자리에 아이는 극도로 힘들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저 역시 우선 가게부터 서둘러 효무공지를 하고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딱히 일가 친척도 없던 아이라 장례 절차에서부터 화장의 장지까지 다방면으로 챙겨줬던 것 같아요. 제정신도 아닌 송이는 손님 맞는 데만 신경 써라 일러두고 나머지는 저와 준호가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덩치도 큰 아들이 여러모로 늠름하더라고요. 항상 신발 정리하고 손님들 오시면 음식 내어드리고 술이 필요하다 싶음 술도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일러두니까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거기에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봐서 그런지 크게 떠들거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은 참아가며 얌전히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송이가 평소 잘 따르던 누나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송이 위로 이불도 덮어주고 밥도 가져다주고 가끔은 토닥여주기도 하면서 어엿한 남자로 송이의 안식처가 되어주더라고요. 입관에서부터 화장이 진행되던 시간에도 그리고 발인까지 준호는 송이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끔 조문객 중 몇몇은 저 남자가 송이의 애인이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그제야 제 앞에 앉은 송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장님도 준호가 없었으면 자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며 고맙다고 평생 감사하겠다고 인사하던 송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안쓰럽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원래 성실한 아이였음에도 부쩍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미용실 일에서부터 자기 돈으로 직접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반찬도 만들고 찌개도 끓여서 준호를 챙겨주고 심지어 준호의 통근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소까지 나가 준호를 데려와 주기도 하고 안 해도 될 일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준호가 알아서 잘한다고 해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 송이 덕에 준호에 대한 부담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였죠. 한창 더운 여름의 절정기를 앞두고 준호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니, 리조트 숙박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들 뽑아서 줬대요. 휴가 다녀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중 하나였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전 가게 뒤로 몰려가 어찌나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준호와 겪었던 그 수많았던 노력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아들로 성장했다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좋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2주 후 송이와 함께 저인 동해안에 위치한 리조트로 곧장 출발했습니다. 리조트 조식에 수영장, 낮잠도 신나게 자고 또 일어나면 바다 수영도 하고 저녁엔 근처 맛집 투어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정말 우리 셋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준호랑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없는 제가 송이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하긴 송이가 지금은 제 딸과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을 때였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놀았는지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어서 그냥 젊은 둘이 나가서 신나게 놀다 오라고 했죠. 그리고 한숨 잤나? 서너 시간쯤 뒤에 전화가 울려요. 보니까 송이더라고요. 리조트 1층에 딸린 맥주바가 있는데 내려오라는 거였죠. 그냥 둘이 먹고 와 해도 막무가내로 내려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맥주바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둘이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둘이서도 놀다 오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밤바다도 보고 둘이 술 한잔도 하고 오라니까. 사장님 두고 어떻게 저희끼리 놀아요. 그래서 시장 가서 대게도 삶아오고 회도 좀 사왔어요.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밤새 먹어야죠. 그럼 그냥 올라오지 여긴 왜. 보니까 여기도 문 닫을 시간인가 본데?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꽃 한 송이를 건네주대요. 그래서 뭔가 싶어 얼떨결에 받았더니 송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저 오늘 밤 사장님한테 청혼하려고요. 청혼? 그게 뭔 소리야. 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절 사장님의 며느리로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보다 훨씬 더 준호한테, 아니 준호 씨한테도 그렇고 사장님한테도 최선을 다할게요.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이 반지를 다시 한번 사장님께 맡길게요. 그러니 부디 절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어머님. 송이가 절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송이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송이가 우리 준호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우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송이가 우리한테 온다. 그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어요. 송이 넌 나한테 진짜 딸처럼 소중한 아이야. 그런 너가 우리한테 온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대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송이 너가 우리 준호를 맡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
그런 건 걱정 붙들어 매세요. 벌써 준호 씨랑도 다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 저희끼리 바다에 나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고요. 우리 셋이 모두 같이 살기로 말이죠. 내가 누나한테 계속 같이 살자고 했어. 누나랑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그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거래. 나도 알아. 결혼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아까 바다에서 누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프로포즈? 제가 얼마나 감동한 줄 아세요? 언제 썼는지 편지도 준비하고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하고 며느리가 손가락을 내미는데 그동안 본 적 없던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제야 이 녀석이 언젠가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부터 공장 동료분들이 준호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해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뭘 건네줘야 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해야 하고 등 말이죠. 숙소로 올라간 저흰 포장해온 음식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면서 둘 사이에 지금껏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례식 이후 자신의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던 준호에 대해 송이가 먼저 색다른 마음이 싹 텄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송이였고요. 비록 다른 남자들에 비해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한결같은 마음의 성실한 준호의 모습이 송이에겐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남자로 비춰졌다고 해요. 그렇게 점차 애정을 느껴가던 둘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둘의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준호가 직원들한테 배운 대로 프로포즈를 했고 곧바로 저한테 둘이 결혼하겠다 선언을 했던 거고요.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아들을 흔쾌히 받아준 송이한테 너무나 고마울 뿐이었죠. 그렇게 다시 올라온 전 손님들한테 물어물어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보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정보들에 따라 전 둘의 보금자리부터 우선 마련해야겠다 결정했어요. 우선은 미용실과 멀지 않은 곳에 투룸 이상으로 괜찮은 집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지역에서 알게 된 부동산 사장님 도움도 컸고요. 송이는 그냥 저랑 같이 살면 되니까 제 집으로 들어오겠다 때를 써댔지만 전 그러면 안 된다 단호히 말을 했죠. 우선 신호는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이제 나도 아들놈 신경 좀 떼보자. 거기에 집은 남자가 해가는 거란다 하며 어떻게든 송이의 말을 무시하고는 갓 신축한 빌라를 아들 이름으로 서둘러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덕에 좋은 집주인도 만나서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도 있었죠. 또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된 집이어서 따로 혼수를 장만할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후 드디어 제 아들 준호와 송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주에 살고 있던 전 남편 역시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석했죠. 거기에 준호 회사 직원들과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단골 손님들까지 예상외로 북적거리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송이와 멋들어진 정장을 입은 준호. 그 모습을 본 제 눈에선 처음부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이젠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예약한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 넣어주고 돌아오는 길이 홀가분함과 허전함이 마구 교차하더라고요. 평생 옆에 끼고 살던 아들을 놓아주는 느낌과 또 똑똑하고 현명한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젠 우리 셋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길, 그리고 아들과 송이가 어떠한 슬픔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길 하늘을 향해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 믿었고요. 신혼여행은 좀 더 여유가 있는 날 다녀오기로 한 둘은 결혼식 다음 날로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말고는 더 가기 힘들다고 해도 한사코 나중에 가겠다는 송이였죠. 하긴 신정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하겠다는 예약자들이 가득한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혼자 할 수 있으니 가래도 죽어도 안 가고 절 도와주겠다니 별 수 있나요? 참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마음에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더불어 새로운 신혼집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준호의 옆에서 다정하게 코치해주는 모습까지 말이죠. 어쩌면 송이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육자더라니까요. 그런 덕인지 퇴근 후 반사적으로 미용실이나 제 집으로 오던 준호의 발길도 점차 자신의 신혼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게 다 송이 덕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번에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셨단 말씀 기억나세요? 괜찮은 물건들 경매로 나오면 매입 한번 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아는 정보들도 있으니까 몰래 알려주겠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이거 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야 뭐 그게 뭔지 아니. 그냥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경매란 게 또 사연 많은 사람들 아픔을 사는 거란 말도 있고. 그렇긴 해도 그 사람들 역시 어서 빨리 빚을 갚을 급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걸 매입자들이 서둘러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경매는 왜? 안 그래도 준호 씨가 몇 년간 자동차 공장 다니면서 부품에다 도정일까지 하다 보니 매번 방지 마스크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또 건강도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호 씨한테 당분간은 일을 쉬는 게 어떻겠냐.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 당분간은 쉬고 저랑 같이 쉬는 날 임장이나 다니는 게 어떠냐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장이면 물건 보러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걸 준호가 알아들어? 준호 씨한텐 주말마다 여행 가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글쎄, 나도 준호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경매 같은 건 너가 더 잘 알지 않겠어? 안 그래도 준호 씨도 저번에 저희 같이 리조트 다녀온 이후로 바다가 너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 동해 쪽에 괜찮은 물건들이 나와서 한번 보러 갈까 싶어요. 이후로 공장 일을 그만둔 준호와 송이는 시간 나는 대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야 뭐 집안에만 있으니 부부 둘이서 여행도 겸하고 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냥 재미로 공부한 건 아닌지 대출 조금 껴서 매입한 물건 하나가 운 좋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꽤나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돈을 건네주더라니까요. 그 돈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돈을 불리기 시작하던 송이는 전국 곳곳에 물건들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본전으로 끝난 물건도 있고 일부는 새로 건물을 지어 더 좋은 가격에 팔기도 하고 송이는 정말 요령있게 돈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중에 넉넉한 현금까지 남부럽지 않은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송이는 미용실에도 꼬박꼬박 출근을 했어요. 이제 그만 나와라. 다른 직원 구하겠다 해도 막무가내더라고요. 아직 은혜 갚으려면 한참 남았다면서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동해안 쪽에 바다 보이는 전망으로 진짜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임장하러 갔다가 몇 번 지나친 곳인데 거기 매입해서 새로 인테리어하면 저희들 별장으로 쓰기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살고 있고? 네. 그런데 집주인이 나이도 많고 또 그 아들이 서울에서 사는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위치도 너무 좋고 사실 집도 굳이 인테리어 안 해도 살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준호 씨도 한번 보고는 집 정말 좋다고 해서 매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어머님 어떠세요? 내가 뭘 알겠니. 너희들 좋은 대로 하려무나. 다음에 가면 제대로 사진부터 찍어서 어머님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워낙에 이 물건이 어떻고 저 물건이 어떻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저한테 해주는 편이라 전 대충 흘려만 듣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뒤엔 준호도 그 집 진짜 좋다고 거기 살고 싶다고 신이 나 있어서 언제 한번 직접 보러 가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미용실이 바빠 전 따로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송이가 그 집을 서둘러 계약했나 봐요. 물론 집주인 아들 역시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가격을 조금 하향시킨 덕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송이가 부동산 쪽으로 참 복도 많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바다가 보이는 집을 구매한 둘은 틈나는 대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전 집주인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가끔씩 준호랑 통화하면 준호의 목소리에 신바람이 묻어있더라고요. 저보고도 매번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예약 손님들도 많고 해서 휴가철이나 되면 한번 가겠다고만 했죠. 전 그냥 그들이 여유도 있겠다. 서로 재밌게 여행 다니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행복이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날 꿈도 뒤숭숭하고 영 안 좋은 기분에 다음날 준호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걸 꺼놓을 리가 아닌데 싶어서 우선 송이한테 전화를 했죠. 마침 며칠간 동해안에 준호랑 다녀오겠다는 말에 그 둘은 동해안에 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거기가 어딘진 저도 잘 몰랐고요. 송이야, 내가 어제 꿈이 영 뒤숭숭해서 그런데 준호는 전화도 안 되고 니들 둘이 잘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아니, 준호 씨랑 어제 방파제에 나갔다가 준호 씨가 바다에 핸드폰을 빠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지도 못하고 준호 씨 핸드폰부터 새로 개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난 또 무슨 일이라도 있나 했지.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평창에 잠시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준호 씨한텐 별장에 잠시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걱정 말고 금방 다녀와서 준호 씨랑 핸드폰 개통하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난 또 혹시나 해서. 그럼 운전 조심하고, 알았지? 그리고 그게 사고가 나기 전 며느리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래서 송이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싶어 미용실을 막 정리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광고 전화인가 싶어 무시하려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강송이 씨 시어머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네, 여기 평창경찰서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3시쯤 강송이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강송이 씨는 지금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송이가... 차량이 너무 심하게 파손돼서 신분하기는 오래 걸려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현재 강송이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송이 씨 친가족도 부재하여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그 자리에서 미용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송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낮에만 해도 밝은 목소리로 통화했던 송이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현실처럼 일어났죠.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꿈이길,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면서도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건지조차 불분명했어요. 우선 어떻게든 정신을 차린 저는 다급히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제발 날 병원에 데려달라는 말만 수십 번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음에도 취소하고 달려와 주신 사장님 덕에 사장님 차를 타고 평창에 위치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깨지 못한 송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렇게 며칠간 복도를 지키다 보니 일주일 정도 지나 일반 병동으로 옮긴 송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처음 본 그 광경은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칭칭 동여맨 붕대에 산소호흡기, 각종 관을 연결한 몸까지. 의사 말로는 머리가 받은 강한 충격이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상의 정도에 따라 뇌사 등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행히 의식을 찾는다 해도 후유증이 동반될 거란 말을 해주시며 우선 지켜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송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눈 좀 떠봐, 송이야. 하지만 송이는 오늘도 내일도 의식을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송이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죠. 쉽게 말해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건강하고 박던 아이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런데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럼 도대체 내 아들 준호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자기 와이프가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고를 당한 건 송이이다 보니 송이 걱정이 앞섰지 준호야 자기들 별장에 잘했을 거란 생각에 찾을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이 며칠 후 제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강송 씨 남편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둘이 자주 가는 별장에 머물렀다고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별장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계신가요? 별장이요? 그건 저도... 그럼 지금 아드님은 아내분이 사고가 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제 아들이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동하는 것도 누군가 도움 없이는 쉽지가 않아서 경찰분들께서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우선 강송 씨와 오준호 씨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고는 하셨죠? 그 별장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며느리 말로는 아들 이름으로 했다고는 하던데.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계약자명을 통해서 우선 아드님의 위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달리 그 이후로 아들의 행적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송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둘의 별장이 삼척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이 구입한 명의의 부동산도 찾아냈지만 문제는 거기에도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분명 송이와의 마지막 통화에 따르면 준호가 별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는데 준호가 도대체 어디에 간 건지 알 길이 막막했죠. 심지어 핸드폰까지 먹통이 된 준호가 스스로 핸드폰을 개통할 방법도 알 턱이 없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리 지적장애가 있다 해도 30대 중반이 돼가는 그것도 덩치 큰 남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테고 삼척경찰서에 전달했으니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죠. 준호도 준호지만 아직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송이도 문제였습니다. 매일같이 닦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신경 쓰고 주물러도 주고 해봤지만 송이는 아무런 차도도 없었습니다. 송이만 일어난다면 아들의 위치까지도 알 수 있을 텐데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가끔씩은 제가 직접 삼척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곳곳을 돌아보고 아들이 갈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사진도 보여줬지만 봤다는 사람조차 없었죠. 분명 준호는 정해진 한 장소에서 크게 벗어날 아이가 아니란 걸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곳 외에는 겁이 나서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었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준호는 어딘가에서 홀로 지내며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 상상이 더 괴로웠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준호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준호를 찾기 어려우는지도 모릅니다. 한자리에서만 머물 테니 누군가의 눈에 띌 일도 없고 심지어 경찰을 보면 사이렌 소리가 날 거란 두려움 때문인지 전부터 경찰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분명 경찰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피했을 테죠. 병원에서 송이의 병수발 들랴 무작정 삼척에서 동해의 묵호 등지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랴 제 생활은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미용실은 예전에 문을 닫았고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 모아두었던 돈도 병원비에 월세, 관리비 등으로 쉴 새 없이 빠져나갔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송이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들도 찾지 못하면 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뿐이었어요. 제발 송이가 어서 빨리 깨어나기를, 그리고 제 아들 준호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하염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송이야, 인제 그만 일어나자. 그래서 나랑 같이 준호도 찾고 우리 전처럼 즐겁게 여행도 가야지. 응?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누구 앞이라도 당장 무릎부터 꿇을게. 그러니 제발 좀 일어나, 송이야. 제발. 하지만 그런 제 간절한 바람에도 송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얼굴도 짧은 시간에 확 늙어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작은 희망과 기대로 지내던 어느 날, 송이가 사고 난 지 근 1년이 되어갈 무렵 새벽쯤이었어요. 이제 적응이 되려나 싶었던 간이 침대가 그날따라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새벽에 복도를 거닐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데 순간 송이의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피곤해 잘못 봤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또다시 까딱거리고 있었죠. 전 혼이 나간 표정으로 정신없이 간호사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사부터 간호사들까지 정신없이 송이 곁을 오갔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기적이 벌어졌다고도 했어요. 그렇게 오후쯤 되었을 때 송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게 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 마냥 꿈쩍도 하지 않던 아이가 다시 환생한 듯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송이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송이야. 어머니. 그래, 송이야. 엄마야, 엄마. 왜 이제야 일어나? 너가 얼마나 오래 잠이 들었는지 알기나 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병원이야. 너 기억나? 너 평창 간다고 나랑 통화했던 거. 그런데 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날부터 벌써 1년이 지났어. 알기나 하니? 1년? 그럼 어머님이 절 지금까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 옆에 있었다. 어떻게든 너 일으켜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제 병수발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준호 씨는... 준호 씨... 순간 송이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 얼어붙고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이 나간 채 자리에 앉은 송이가 어떻게든 병실을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는 거냐 아무리 물어도 아무런 말 없이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마침 송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송이를 찾아오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경찰은 송이 씨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우선 어머님께서는 병원에 계셔주세요. 제가 강송이 씨를 모실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경찰과 송이는 병원을 빠져나갔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송이를 따라갔으니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은 했지만 밤이 늦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병원 로비에 앉아 송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갈 즈음이었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로비를 들어서는 경찰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전 정신없이 경찰을 향해 뛰어갔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찰을 잡고 흔들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팔에 송이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요. 준호야, 너 이놈아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어디에? 엄마, 왜 이제 온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엄마랑 송이를 기다렸는지 알아? 그런데 왜 이제야 왔냐고! 절 본 준호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준호를 끌어안은 저도 울고 송이도 울고 그렇게 병원 로비는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었죠. 함께 다녀왔던 경찰 말로는 만약 준호 씨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엄마인 제가 제 눈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절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경찰에게 들은 아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송이와 준호는 매입한 별장이 아무래도 수도부터 가스까지 노후되어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공사업체를 찾아 맡기는 동안 마당에 있는 작은 집에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전세지 알고 보니 임장을 돌면서 준호네 부부와 친해진 동네 이웃이 자신들은 당분간 해외에 나가 살 거라며 그냥 들어와 살라 해서 상호간에 따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거기에 준호가 워낙 마당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송이는 그날부로 준호에게 새로운 집 위치부터 가까운 마트, 배달 음식을 시키는 법에 청소 방법까지 끊임없이 주지시켜 주었죠. 그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 1년을 그 집에 머물면서도 준호는 스스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매일같이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느라 마당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거란 건 추호도 예상 못했고 일이 늦게 끝나나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가끔 집 밖에 나가 아내를 기다려볼까 하다가도 괜한 두려움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아내가 절대 혼자 나오지 말라 강하게 말해놨더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의식이 처음으로 깬 송이가 번뜩 생각난 게 홀로 있는 남편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금방 올게 했던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채 돌아오지 않은 몸을 정신력만으로 이끌고 그곳부터 찾아갔던 겁니다. 그곳은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니까요. 벌써 이 사건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저의 착한 아들 준호와 현명한 아내 송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테리어도 끝난 별장도 몇 차례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다만 그날의 사건 이후 달라진 건 핸드폰이 만약 없어도 항상 제 아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게 아들의 집과 별장 등에 집 전화기를 설치했고 송이 역시 다시는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가지 않겠다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 이후 저흰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송이는 자신을 살려준 분이 저라며 이젠 절대 떨어져 살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미용실도 다시 열고 지지고 볶아가며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송이가 살아난 것도 홀로 있던 준호가 건강히 잘 지냈던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벌어진 좀 더 유쾌하고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부족한 글솜씨인데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